인간 잠재력의 최고점에 오른 사람들. 슈퍼후먼. 로완 후퍼 지음, 이현정 옮김. 로완 후퍼,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측면을 다루는 잡지 뉴 사이언티스트에 접실. 10년 이상의 과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글을 써왔다. 그는 진화 생물학의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일본에서 5년간 생물학자로 일하기도 했다. 재팬 타임스에서 활동, 기고, 이코노미스트, 가디언, 와이어드, 뉴스 잡지에 실렸다. 이현정 여여대 졸업하고 뉴욕 심리학, 펜실베니아 대학 교육, 언어학 학위, 세상을 바꾼 100권의 책 등등 옮겼다. 로완 후퍼 지음, 인간 잠재력의 최고점에 오른 사람들. 11가지 분야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과학 탐구. 시작하는 말. 몇 년 전 영장류 학자들의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음료를 마시는 연애 시간에 나는 이해심 많은 과학자로 보이는 어떤 이에게 열정적으로 말을 쏟아냈다. 침팬지가 얼마나 우리 인간들과 비슷한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차원의 문제에 불과한지에 대해서 말이다. 나는 상당한 수준의 침팬지 애호가였다. 물론 그냥 영장류 학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쓴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관점은 당시에 내가 쓰고 있던 글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 나는 한때 인간 고유의 것이라 여기던 특징들을 지닌 동물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었다. 이런 진화 생물. 앞으로 책에서 다룰 특성을 살펴보면 누가 세계지의 슈퍼후맨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다. 비록 필자의 기술이 다소 비과학적인 면이 있더라도 말이다. 예를 들어서 필자는 세계 제일의 가수들을 노래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또 인내심이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멀리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물론 가장 장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를 증명할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로, 1부는 사고, 이 기술의 인지 능력에 기인하는 특성을 살피고, 2부는 행동이다. 용기, 가창력, 인내심 이런 걸로. 3부는 존재이다. 이 부분에서 장수와 회복력, 수명과 행복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이 특성은 언뜻 보기에도 그저 우리의 일부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를 훨씬 더 고난도로 수행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각각의 특성에 있어서 이 슈퍼후먼들이 어떻게 잠재력의 정점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시작하는 말. 지능, 기억력, 언어, 집중력, 용기, 가창력, 달리기, 장수, 회복력, 수면, 행복, 사고. 1. 지능. 지식이 그 정수를 압축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그림 혹은 간판에 쏙 들어가거나 별 대수롭지 않은 장소에 갇힌다고 말이다. 뛰어난 지능은 보는 순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를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서식하는 한 어린 수컷 오랑우탄을 보고 느낀 적이 있다. 이 오랑우탄은 재활센터에서 자라났기에 사람들에게 친숙해져 있었다. 특히 성인 남성들은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했다. 오랑우탄은 어슬렁대며 내게 다가왔다. 이 어리지만은 강한 유인원이 내 옷 자락을 잡아당기자 나는 어쩐지 초조해졌다. 나를 흡사함으로 생각하는 건지 울라트리는 시도까지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오랑우탄을 몇 번 밀어내었다. 그러자 마침내 오랑우탄은 엉덩이를 땅에 대고 털썩 앉더니 나를 올려다보며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나는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내 손을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나는 오랑우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 뭔가 짜증과 희망거린 보탬이 뒤섞인 표정이 담겨 있었다. 지능은 목격하는 순간에 알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그 오랑우탄에서 찾았다. 그렇게 악수하고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에 우리는 좋게 1시간을 함께 놀았다. 주로 오랑우탄이 내 몸을 타오르거나 내가 그의 손을 잡아서 빙빙 돌리거나 하면서 말이다. 말하자면 이 오렌지색 오랑우탄은 괴물처럼 힘이 센 이와나 다름이 없었다.
요즘도 그때 6살이던 오랑우탄이 어찌나 질릴지 가끔 생각하곤 한다. 지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능을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정의도 측정도 여간 애매한 일이 아니다. 마치 신장처럼 재기 쉬운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물론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수준의 신장을 갖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지능도 비슷하긴 하다. 여하튼 지능이란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변동적인, 그래서 파악이 힘드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타인의 지능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 게다가 IQ 테스트도 있으니 지능의 일부분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능의 점수를 매기는 것이 남들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지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더구나 IQ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지 않은 이들이 있지 않은가. IQ에 대해서는 이 장의 끝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하지만 우선 지능이라는 문제의 특성을 제대로 대표하는 이들과의 만남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다. 지능을 탐구함에 있어서 필자가 제일 먼저 만나기로 한 사람은 바로 한체스 우리가 만나볼 존 너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체스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존 너는 26살 되던 해에 프로 체스 선수로 전향했다. 그가 특별한 존재임을 자명했다. 하지만은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음에도 존 너는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니 존 너를 만나기 위해서 필자가 조금 위축됐던 것 어쩌면은 당연했다. 존 너는 런던 남서 지역인 리치몬드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대화에서 이런 나는 사실 IQ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다. 검사라기에 겁이 나는 이유는 준수한 점수를 못 받을까 봐서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어 스코틀랜드 아이들의 경우처럼 IQ에 관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 여러 인구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경우에는 높거나 낮은 테스트 점수가 오히려 성공의 실수를 예측하는 정확한 지표가 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의 IQ 점수로 사람을 줄세울지도 모른다는 점을 걱정한다. 나는 군집에 일하느라 전락하지 않겠어라는 논점을 냈으며 말이다. 현실의 인간 삶에 더 많은 요소가 관여하는데도 말이다. 이에 직결되는 시원한 두 답변을 들어보자. 첫째, 리치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도 당신 IQ가 단일 요소일 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즉 아무도 당신 IQ가 당신의 삶을 대변한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IQ는 그저 편리한 대로 요약된 점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연구들이 인지 능력의 상하관계에서 통계적인 모델을 세워놓은 것이죠. 구체적인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확대해서 다양한 삶의 결과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보는 겁니다. 하지만 둘째로 만약 복잡한 현상들을 숫자로 관찰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없게 된다. 심리학 테스트에서부터 기후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상들을 말이다. 리치는 이어서 언급했다. 우리 모두 지능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민감하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IQ 관련 점수 모델은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똑똑한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첫걸음일 뿐인 것입니다. 사실 IQ 테스트는 과학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검사일 것이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IQ 테스트보다 더 철저히 고안된 세련된 평가 방법은 없다고 한다. 모든 검사 미술은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기 마련이지요. 라고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의 칼리브 소속 심리학자인 데이나 조셉을 설명한다. 하지만 지능검사는 아마 다른 어떤 종류의 검사보다 더 많이 연구되어 왔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문제들이 가능한 최소화한 것이죠. 물론 IQ 테스트가 모든 종류의 지능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검사라도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100% 잡아내지는 못하지 않은가? 게다가 IQ 지수는 다양한 측정 방법 외에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지능 검사가 지능 지수를 꽤나 잘 잡아낸다는 증거도 존재하고요. 데이나가 말했다. 적절한 IQ 테스트는 다양한 능력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서 기억력, 추론 능력, 일반지식, 두뇌 처리 속도와 공간, 인지력이다. 이러한 다양한 세부 분야의 측정 결과가 한데 모여 총 점수가 나온다. 검사를 진행하는 회사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의 평균 IQ 지수가 100이 되도록 조절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감각은 탁월한데 수학적은 완전히 절망적이야 라든가 나는 추론 능력이 좋은데 기억력은 최악이지 라고 말이야. 저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거다. 하지만 IQ에 대한 이상하고도 강력한 지식이 하나 있다. 바로 IQ 테스트의 한 세부 분야를 잘하는 이들은 다른 분야들도 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IQ의 모든 측정치가 한데 모여서 지능의 일반적인 요인으로 귀결된다. 연구원들은 이를 지라고 칭하고 있다. 물론 IQ가 지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IQ가 지능의 다양한 측면으로 표본으로 측정하기에 둘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다. 수십 년간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지능 검사에 높은 점수를 얻은 이들이 학교 및 직장에서 더 성취가 높았다. 심지어 건강에 관한 결과도 더 좋았다고 한다. 물론 지능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지능에 저마다 작은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들도 무수히 많다. 따라서 우리는 복잡한 인간 특성들에 이러한 유전자들이 관여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런데 지능의 유전적인 영향을 측정해보면 지보다는 IQ의 유전이 미치는 영향이 더 적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IQ가 문화적인, 교육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을 더 받는 반면에 지는 좀 더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높은 IQ를 지닌 이들의 생애를 후속 연구로 따라가면 어떨까? 이들은 더 중요하고 힘있는 직책을 맡으며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음악, 정치부터 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게다가 이들은 더 건강한 경향까지 있다. 뭐든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우연찮게도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와 다른 어떤 특성보다 지능적인 면에서 잘 맞을 확률이 높다. 부부들은 간의 IQ 상관지수는 약 40%에 이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부부들 간의 성격 상관지수는 10%, 키와 몸무게 상관지수는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물론 IQ에 대한 강한 비판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중에 가장 고질적인 비판은 서로 다른 집단 사람들의 IQ가 어떤 차이를 보이면 실제로 두 집단 간의 지능차가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 내 흑인과 백인 집단 간의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사실 이 집단 간의 IQ 차이는 유전적인 원인보다도 인종차별 및 빈곤의 경험과 같은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또 다른 비판은 IQ 감성지능은 무시한다는 주장이다. 감성지능은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뜻한다. 감성지능의 특성은 특히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는 직업의 지원자들을 평가할 때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인화와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IQ 테스트가 직업 성과를 더 정확히 예측하는 도구로 한다. 그러나 특정 지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검사들보다도 IQ 테스트가 더 정확한 특정을 하는 셈이다. 요약하자면 물론 IQ 체계는 문제점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능을 측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다. 또한 IQ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애 결과물과도 놀랍도록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지능이란 폭넓고 복잡하며 다양한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필자는 여러 종류의 지능을 보유한 뛰어난 인물을 더 관찰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존하는 영국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명인 힐러리 맨틀을 만나기로 했다. 그녀를 만나기 앞서 나는 그녀의 관점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그래서 런던 서부의 템스강을 따라 조금 걸어보았다. 이런 내용이고 앞서 우리는 IQ가 얼마나 실제 지능을 잘 반영하는지 또 우리 삶의 여러 면모에 어떤 밀접한 연관되는지 살펴봤다. 이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능의 특정 요소를 타고난다는 전제에 비할 바는 아니다. 나는 이 전제를 더 깊이 연구해 보기 위해서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행동유전학 교수로 재직 중인 로버트 플로민을 만나러 갔다. 플로민은 미국 시카고 대학 태생으로 영국으로 건너왔다고 한다. 그는 일명 테드라고 불리는 쌍둥이 초기 발달 연구를 설계하고 실행한 장본인이다. 그런 내용들, IQ에 대한 이야기들, 적극적 갈등, 호기심 등등에 대한 이런 책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썼군요.